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 수집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자라는 기업의 2024년 4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분기라고 하니까 12월에 발표된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10월 29일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4분기 실적은 GAAP,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계 기준 순이익이 53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주당 2.65달러입니다. 그리고 순 매출액은 96억 달러이며 전년도 대비 12%가 증가한 숫자입니다. 2024년 실적입니다. 2024년 실적은 일반적인 회계 기준 순이익이 197억 달러이며 주당 9.73달러입니다. 그리고 순 매출액이 YoY로 10% 증가했습니다. 기타 하이라이트 등을 보시면 4분기 결제 규모 그리고 국경 간 거래량, 그리고 처리된 거래량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으며 자사주 매입 엄청 많이 했겠죠? 자사주 매입 소각 및 비당금 지분 4분기 연간 209억 달러 진행을 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현금 배당금은 13% 인상을 했습니다. CF 코멘트를 한번 살펴보시죠. 코멘트 뭐 잘 나왔다고 말을 하고 있겠죠? 4분기에 매우 견고한 실적을 달성을 했고 매출액이 성장을 했고 주당 순이익도 성장을 했다. 또 그리고 뭐 안정적으로 성장을 했으며 우리 팀원들과 함께 성장을 한 것에 감사한다 뭐 이런 말들을 했겠습니다. 자, 밑에 이런 자료들 부분들은 잘 보시면 알겠지만 4분기 그리고 2024년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12%, 순이익 14%, 연간 기준으로는 매출액이 10%, 순이익이 14%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먼트 볼륨, 그리고 국경 간 거래, 그리고 처리된 거래 건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전부 다 10%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네요. 위에서 말하는 내용들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데 뭐 이렇게 4분기 그리고 연간 2024년 연간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부분을 보시죠.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서비스 매출액은 42억 달러로 전년 대비 8% 증가를 했습니다. 4분기 기준입니다. 데이터 처리 매출은 46억 달러로 전년 대비 8% 증가를 했고 국제 거래 매출은 35억 달러로 전년 대비 9% 증가를 했습니다. 기타 매출은 30% 증가를 했지만 그 총량이 많지 않아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매출 구분은 이 회사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 매출, 데이터 프로세스 매출, 국제 거래 매출 및 기타 매출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발생한 매출에서 고객 인센티브를 차감해서 산출을 하는데 비자의 수익 구조를 잘 보시면 서비스, 데이터 프로세싱, 국제 거래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래 건수에 비례해서 지금 매출이 잡히는 게 데이터 프로세싱 건당 0.07달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 금액에 비례해서 수입이 잡히는 것이 서비스 수입입니다. 그리고 국가 간 거래가 발생하는 것은 국제 거래라고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뭐 보안 서비스, 데이터 분석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은 기타 수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왜 거래 건수와 거래 금액을 구분해서 잡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비자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즉 카드를 발급한 기관이죠. 이 발급한 기관에서 소비자가 그 카드를 가지고 상점에 가서 물건을 구매를 하고 그 물건에 대한 금액을 카드로 긁었을 때 여기서 그 리스크를 인수하는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인수하는 그 금융기관이 비자를 통해서 여기 금융기관 발행자한테 체크를 한 후에 발행자가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해주면 비자가 다시 이걸 금융기관 인수자, 그 리스크를 인수한 기관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1, 2, 3, 4, 쭉 5, 6, 7, 8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데이터 프로세싱 레비뉴는 이 1, 2, 3, 4, 5, 6, 7, 8과 다 관련이 되고 서비스 매출액은 4, 5, 6, 7과 관련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조금만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비자 브랜드 카드가 있습니다. 비자라고 붙어 있죠? 뭐 마스터 카드가 붙어 있든 비자 브랜드가 붙어 있든 카드에는 다 그 브랜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비자 브랜드 카드로 거래를 했을 때 비자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매출만 비자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브랜드 카드를 이용해서 비자 네트워크를까지 이용한다면 서비스 매출과 데이터 프로세스 매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자 브랜드 카드가 아닐 경우 마스터 카드 같은 경우를 말하겠죠. 마스터 카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프로세스 매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자 브랜드 카드가 붙어 있으면
서비스 매출과 네트워크 매출 모두 얻을 수 있지만 비자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자 브랜드 카드를 하더라도 서비스 매출만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비자 브랜드 카드가 아닐 경우 마스터 카드인데 그 데이터 프로세스 매출, 즉 비자 네트워크가 이용이 된다면 데이터 프로세스 매출을 얻을 수 있으며 이 데이터 프로세스 매출은 거래 건당 0.07달러가 발생한다. 네, 여기서 데이터 프로세스, 비자의 네트워크망을 이용을 한다면 데이터 프로세스 매출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비자 브랜드 로고가 박힌 카드가 이용된다면 서비스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비자 거래 네트워크를 이용한다면 서비스 매출과 데이터 프로세스 매출도 같이 발생한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저도 공부를 해봐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서비스 매출, 데이터 프로세스 매출, 인터내셔널 트랜잭션 매출 모두 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네, 10%씩 증가를 했으니 적당이라고 말하기에는 큰 금액이죠. 네, 여기까지 보시고 9월 24일 미국 법무부는 셔먼법 위반 혐의로 비자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직불 네트워크 서비스, 네, 그 체크카드를 말하는 것이겠죠. 네, 체크카드 관련해서 이것을 독점하려고 시도를 했고 반경쟁적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비자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 방어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또한 피처스페이스라는 기업을 인수하는 계약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매출 파트에 이어서 비용 파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자는 이 매출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출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주력 매출은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주력 매출에서 클라이언트 인센티브를 뺐을 때 순 매출액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에 이어서 이제 비용 파트를 보시죠. 그러면 토탈 영업 비용이 나옵니다. 영업 비용이 7% 증가를 했고 12개월 기준으로는 6%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 상승 속도 대비 비용 증가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인식을 했고, 여기서 순이익과 EPS는 15% 내외, 즉 매출액이 더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에 순이익도 더 빨리 증가를 했겠죠. 네, 이렇게 증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기업은 GAAP라고 일반 회계 기준을 말합니다. 이렇게 SEC의 파일로 올라오는 일반 회계 기준과 그리고 논갭, 그러니까 일반 회계 기준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영업 결과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회계 기준을 말합니다. 이 논갭, 그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비용을 잡는 것들을 보시면 그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뭐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주로 어떤 비용들이 논갭에 들어가냐 보면 뭐 각종 일회성 비용, 뭐 수수료라든지, 그리고 뭐 어떻게 감가상각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런 뭐 일회성 그런 비용들. 그래서 약간 그 영업 활동과 영업 활동 뭐 회사 차원에서는 영업 활동에 크게 뭐 일회성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보는 그런 요인들이 논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특정 기업은 이런 논갭을 지나치게 활용하는 그런 측면도 보여서 주의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재무상태표를 보시죠.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에셋, 자산을 말하죠. 현금성 자산, 캐시가 줄었습니다. 네, 캐시 주는 건 좋지는 않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를 밑에서 했을 것 같은데, 전체 자산은 보시면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금성 자산이 26.5% 크게 감소를 했죠. 여기서 보면 법률 소송 대비 에스크로 계좌 현금성 자산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항목을 합산해봐도 현금성 자산은 16.5% 감소를 했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대비해서 현금을 지금 에스크로에다 모아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금은 줄었는데 매출 채권 부분에서 세틀먼트 리시버블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통 리시버블 하면 매출 채권입니다. 매출이 발생했지만 아직 못 받은 돈을 매출 채권이라고 말을 하죠. 네, 그 부분이 지금 크게 늘었죠. 거의 한 2,200 정도 늘었는데 단위가 100만인 점을 고려한다면 크게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여기서 세틀먼트 리시버블이 보통 당일 정산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지만 미국 달러 이외의 통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1, 2 결제일 동안 미결제 상태로 유지되며 이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해야 될 금액이 발생된다. 따라서 이거를 세틀먼트 리시버블이라고 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한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보통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었을 때 이 매출 채권이 크게 증가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주의해야 될 항목이긴 하지만 비자에서는 크게 저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Customer Collateral이라고 되어 있죠. Customer Collateral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결제 의무 이행을 회사의 운영 규칙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특정 고객으로부터 현금 예치금 및 비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가 보유한 현금 담보 자산은 해당 부채에 의해 제한되고 전액 상기되며 두 자산의 잔액은 연결 재무제표에 표시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객으로부터 예치된 예치금 또는 비현금성 자산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어차피 고객에게 나갈 돈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가지 항목이 좀 특이해서 저는 따로 정리를 해봤는데 비자의 재무 상태표 상에서는 특이할 만한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항목이 무시할 정도로 이제 규모가 작다고 좀 적어놨는데 제가 여기서 보시면 굿윌 그리고 intangible asset 이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property, equipment and technology 이 부분이 유형자산을 말하고 그 밑에는 무형자산을 말을 합니다. 보통 PP&E라고 말을 하는데 PP&E는 유형자산, 그리고 공장, 건물, 뭐 플랜트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굿윌과 인텐지블 어셋은 영업권 그리고 무형자산을 말을 하는데 비자는 이 두 가지 항목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 내역을 보시면 자산 증가분은 대부분 부채 증가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틀먼트 페이어블과 클라이언트 인센티브 항목이 크게 나왔는데 전자는 앞에서 나온 개념을 확장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후자는 고객 인센티브의 경우 매출을 계산을 할 때 차감하는 항목을 알고 있는데 대차 대자표에 있는 것을 조금 의아하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객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매출을 계산을 할 때 차감을 하는 항목이죠. 네, 매출이 발생을 하면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준 부분을 빼고 순 매출액을 계산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클라이언트 인센티브가 왜 대차 대조표에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한 바로는 제조업체가 공장 설비를 100억에 구매하면 이를 자산에 잡아두고 장기적으로 손익계산서에서 차감을 하듯이 비자는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자산에 잡아두고 장기적으로 손익계산서에서 차감하는 구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계약이 보통 뭐 단위가 이제 계약 단위가 뭐 3, 4년, 뭐 4, 5년 이렇게 발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인센티브 그 계약에 체결할 때마다 얘를 바로바로 이제 그 재무제표 상에 반영을 시키면 그게 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변동성이 커지니까 이를 자산에 잡아두고 장기적으로 손익계산서에 차감하는 구조로 이해를 했는데 인센티브 지급 규모가 계약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크지 않다면 뭐 비자가 인센티브로 이제 뭐 신한카드와 이렇게 관계를 맺었을 때 100억이라는 인센티브를 잡아놨는데 그거보다 크지 않다면 미지급분 뭐 지금 인센티브로 신한카드한테 10억만 주고 아직 90억은 못 줬다면 그 인센티브 지급을 못한 부분 그 90억은 부채를 잡아서 기록하는 구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비자 같은 경우는 이 대차 대조표를 보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자본 항목을 보시면 이익 잉여금이 소폭 감소했다. 그 점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런 사실 안정적인 기업 같은 경우는 자본을 다 이렇게 주주에게 환원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비자는 그래도 자본이 그래도 좀 남아있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그러니까 순이익에다가 각종 현금이 나가지 않는 비용들을 다 더해주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현금 흐름이 이렇게 나오죠. 네, 영업현금 흐름은 감소를 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죠. 고객 인센티브 항목이 현금 흐름에 영향을 좀 많이 주게 되네요. 여기 보시면 클라이언트 인센티브라고 보이죠? 네, 이 부분이 현금 흐름에 큰 영향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현금 흐름에서는 유형자산 투자 항목이 영업현금 흐름이 6.3%에 불과하다. 따라서 투자 현금 흐름은 영업현금 흐름의 10% 내외라는 점이 만족스럽고 나머지는 다 주주 환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자의 분기별 매출 그리고 비용 이익 구조를 한번 보시죠. 매출, net revenue 그리고 여기서 비용 구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 순이익이죠. 그리고 비자의 영업 성과 매트릭스를 보시면 미국 기준 신용, 크레딧과 데빗, 직불카드 지불 금액이 4에서 6% 내외에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거래 건수의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Processed Transaction Growth 성장률이죠. 거래 건수 성장률이 10% 내외에 성장하고 있다. 네, 비자의 매출 중에서 데이터 프로세스 매출은 거래 건수에 비례해서 늘어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매출이 이렇게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해외 결제도 이렇게
이렇게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저희 10%가 기준인데 10%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곧 있으면 2025년 1분기 성과가 나오겠죠? 네, 그 내용들을 한번 더 보충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비자는 4분기까지 영업을 매우 잘했다. 그리고 성장률도 꽤 적정하게 나오고 있고 소송이 비자는 직불카드 관련해서 소송이 있지만 그 소송도 적극적으로 방어할 계획이다라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